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분기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른바 안 쓰고 조금 벌어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이 관광산업 디지털화 추진합니다. 전자상거래와 비대면 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싱가포르 관광청이 B2B 행사 재개 준비 소식을 알렸습니다. 안전한 행사를 재개하기 위한 위기관리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홍콩 관광청이 두 발을 굴려 두 바퀴로 만나는 홍콩 데스티네이션 소개했습니다. 텍스트 뉴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화산 인근의 교회 유적을 발견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인터파크가 8월 인생날 여행편을 오픈했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8월 1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8월 10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는 게요, 저도 날짜를 순간순간 까먹어서 물론 카메라의 정면에 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게 노화가 왔는지 먼 화면 글씨 조그만 건 안 보여서요, 습관처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이고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야, 이번에는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국내 여행이 조금 힘을 받나 싶었는데, 장마 때문에, 이 기나긴 장마 때문에 이 여름철 휴가, 그리고 각 지방의 관광지들, 유원지들, 참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 한철 장사라고들 보통 하죠. 근데 이것마저 지금 망가지게 생겼고 이미 망가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지금 타개해 나가야 될지 참 앞날이 저도 참 걱정스럽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한테도 참 이게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소식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에 이런 뉴스를 진행하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저희의 본분을 좀 다하는 것이 최선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쉬지 않고 뉴스 전달해 드리니까, 행여나 조금 이 상황이 무슨 뉴스야, 무슨 놀러 가라는 뉴스야, 여행 가라는 뉴스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분기에는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이런 소식, 항공사가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코로나19 지금 이런 상황에서 흑자 전환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화물 수송이 늘어났죠.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객 수송 감소로 인해서 인건비가 대규모로 감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안 쓰고 화물기 통해서 조금 번 그런 결과로 분석을 할 수 있죠. 다른 매체, 경제 매체에서는 CEO의 전략이 통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최종 결제권자가 CEO라서 결제를 해야지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으로서는 인건비가 대규모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 흑자로서 지표상에는 흑자 전환에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대한항공의 2분기 재무제표, 매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1조 6,909억 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1,485억 원, 1,624억 원 기록해서 흑자 전환했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2분기 매출 8,186억 원, 영업이익 1,151억, 당기순이익 1,162억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화물 부분 매출 95%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56% 감소했습니다. 영업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겠죠. 그 결과 전년 대비 영업이익 2,221억 원, 당기순이익 1,739억 원 증가하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여객기 정기편 운항률은 전년 대비 92%로 감소했으나
전세기 유치통의 수익성 개선했다고 합니다. 뭐 전세기통의 수익성 개선했는데 이거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예. 자, 업계에서는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관측을 하고 있죠. 하지만 LCC의 향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물 운항의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장거리 기반이 있기 때문에 LCC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죠. 예. LCC는 단거리 중심 운항이었기 때문에 이곳 통해서 화물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률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자, 더 큰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미 지적되어 온 LCC의 시장 과다 진입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노선이 많아진다는 거는 여행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예,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여행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같이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참 이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국적 LCC의 영업이익은 이미 지난해부터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죠.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329억 원 마이너스였고요. 진에어는 488억 마이너스, 티웨이 206억 마이너스, 에어부산 378억 원 마이너스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으로 해외여행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벌어진 재무 상태였습니다. 자, 출혈 과다 경쟁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기록했지만 킬로미터당 운임은 2018년보다 7.6% 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진에어의 경우도 킬로미터당 운임도 진에어도 68원, 킬로미터당 운임이 68원으로 전년 대비 9% 줄어든 수치입니다.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먼 박리담회식 판매의 결과죠. 국내선만 보더라도 현재도 그렇죠. KTX보다 싸죠. 이러니 국제선은 어떻겠습니까? 박리담회 판매는 이런 것들이 정답일 수 있죠. 마케팅이나 이제 전략 세울 때, 매출 전략 세울 때, 뭐 떡볶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싸게 빨리빨리 팔아서 회전율을 빨리빨리 돌리고 이런 것들은 박리담회가 통하는데 항공산업 같은 경우 박리담회식 판매는 사실 수익을 남기기에는 그다지 좋은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같은 결과는 인구 대비 너무 많은 LCC의 시장 진입이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가 있지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2019년 기준 세계 주요 국가의 LCC 보유 현황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먼저 중국 볼게요. 중국이 14억 인구인데 LCC 6개사입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미국이 3억 3천만 명 정도 잡고 LCC 9개사, 캐나다가 3,700만 명 잡고 LCC 4개사, 프랑스가 대략 6,700만 명 잡고 LCC 1개사, 독일 8,300만 명 잡고 5개사, 일본은 1억 2천만 정도 잡고 8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아시다시피 대략 한 5,100만 잡고 LCC 최근 운항 시작한 것까지 대략 포함하면 한 9개 정도 되죠. 인구 대비 너무너무나 월등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내 주는 거에 대한 지적이 계속 뒤따르고 있죠. 뭐 관료주의니 뭐 너무 많이 내준다는 등 하는데 나름대로 또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자, 이로 인해 항공사 간 출혈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구조로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경우에도 각 항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며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 방안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무슨 칼럼 읽듯이 됐는데 칼럼은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 첫 소식이었는데 LCC가 많아요. 우리나라 너무너무 많고, 이번에 뭐 이스타 문제도 있고 제주항공 이스타를 뭐 인수하느니 많이 지금 뭐 거의 이제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참 LCC 이거 너무 많이 생겼는데 계속 더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제가 뭐 주무부처 장관도 아니고 주무부처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현지 뭐 동남아 현지나 이런 데서의 덤핑 상품도 좀 개선이 되려면 이 항공 노선이 이렇게 물론 여행사는 이제 좀 일반적으로 사는 가격과 이렇게 사들이는 그 이제 뭐 그런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담론을 삼아서 한번 여행사랑 그다음에 뭐 소비자 또 뭐 항공업계 전문가 뭐 여행사 이렇게 각자 한번 대표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것도 없어 우리나라는 뭐 그냥 국토부에서 해 그럼 하는 거야 다 그러면 또 이제 여행사에서 노선 많아서 좋아졌네 이러고 또 이런 상황 퍼지면 너무 많아 얘기 나오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진짜 이런 문제 갖고 한번 치열하게 한번 토론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아 언택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필리핀 관광부에서 관광업계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관광산업을 위해 공동으로 주최하는 온라인 수업에서 뭐 우리 그 필리핀 관광부의 보스인데 그 필리핀 분이겠죠. 자, 이번 프로토콜 같은 것들, 언택트 결제 지향을 좀 하겠다고 했어요. 전자상거래와 비대면 결제 시스템 도입을 좀 많이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필리핀 한국 사람 많이 가서 이제 관광지에서의 언택트 결제 같은 게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이렇게 작정하고 나섰으니까. 그래서 필리핀 관광부의 인증기관 및 시설에게 적정 수용력, 확진자 추적 시스템 제공 등의 기능을 담은 세이프 패스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도 하고요.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에 앞장을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필리핀이 이래봬도 또 관광 대국이죠. 관광 산업만 봤을 땐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디지털화를 많이 전환하겠다고 하는 거는 참 뭐 여행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한 시스템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필리핀의 명물이죠.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도로에 그 택시 있잖아요. 막 타갖고 그 봉고차 작은 봉고차 같은 데 타갖고 현장에서 막 그렇게 집회 바로 현찰 주고 타고 내리고 아무 데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디지털 시스템 도입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가 들 텐데 이게 만약에 디지털 시스템 되면 한국 사람도 그거 이용하는 사람 꽤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그 기사분들이 여기다 그 지폐를 여기다 딱 꽂아서 운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다 얼만큼 많이 꽂았냐 이게 이제 자기의 부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몇 번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지난 3월부터 대부분의 B2B 행사가 연기된 상황이죠. 그래서 싱가포르 관광청은 안전한 B2B 행사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격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고요. 최대 50명 규모의 비즈니스 행사를 위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네요. 해당 체제는 2회의 시범 행사를 통해 평가를 거친 후 점차 다른 대규모 행사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요일자라는지 소식이 막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얘기 한번 해드리고 오래간만에 최근 이스라엘의 변화산 있죠. 변화산. 우리 기독교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변화산 또는 변모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기존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변화산으로 많이 나와 있죠. 여기 근처에 타보르라는 마운트 그 산이 있는데 이 근처에서 1300년 된 교회 유적이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자, 이스라엘 문화재관리국은요. 문화재관리국이 어떤 그 대학교가 있는데 여기 공동으로 진행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타보르산 근처 크파르 카마 마을에서 모자이크 바닥이 있는 1300년 된 교회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발굴을 주도한 고고학자 이 아무개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에 따르면 12 곱하기 36cm의 크기의 고대 교회로 본당 입구 앞에 넓은 홀과 뜰 그리고 중앙 홀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한 개만 있는 에푸스, 그러니까 이 에푸스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교회 동쪽 끝에 있는 반원형 부분이라고 하네요. 기도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네요. 이런 게 3개 정도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이고 교회 중앙부의 본당과 통로에서 기하학적인 패턴과
파랑, 검정, 빨간색의 꽃 패턴으로 이루어진 모자이크로 포장된 바닥 일부가 발견이 됐고요. 성스러운 유물을 담는 돌로 된 성배암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교회와 인접한 곳에서 일련의 방들의 일부가 추가적으로 발굴되고 연구팀과 이 박사가 진행한 집안 침투 레이더 검사 결과 아직 미발굴된 추가적인 방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연구원들은 이 큰 건물이 수도원이었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그 연구에 참여한 그 교수가 있는데 이 마을에서 1960년대 초에 발굴됐던 더 작은 교회 유적, 요 유적에는 유적은 뭐냐면 2개의 예배당이 있고 기원전 6세기 전반 것으로 추정되는 요 교회가 있었던 마을 교회였을 것이며 이번에 발견된 교회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현대 수도원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박사가 또 얘기를 했는데 갈릴리 지역의 기독교 정착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기여도가 높은 발굴이라고 합니다. 그 발굴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만 이렇게 흥분했나요? 1300년 전으로 추정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뉘잖아요. AD와 BC 그거를요. 그래서 지금 2020년이 이제 예수님 탄생부터 2020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1300년 전 것으로 보이면 이게 성서학적 그리고 고고학적 그리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성지순례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한 4, 5년 전에 다녀와 봤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발견돼서 여기서 아직도 이렇게 뭐 레이더로 하니까 또 있대잖아요. 밑에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그 성지순례를 앞으로 가실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흥미를 끄는 요소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그 목회자 목사님들 경우도 또 성서 연구하시는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유적지 중에 하나라 저만 관심이 있는 건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뭐 들은 얘기지만 이렇게 막 어디 공사하려고 땅을 파다가 바로 유적지라고 추정되는 게 나오면 그냥 그 공사, 그 프로젝트 자체를 그냥 올 스톱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탈리아도 아마 그런다고 하고, 이집트도 그랬다고 하나? 아무튼 그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그런 지역은 그런 게 그냥 철두철미한가 봐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워요. 그죠? 자, 오늘 뭐, 이 소리 저 소리 했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 화요일자, 수요일자만 이번 주는 하고요. 목금은 휴관입니다. 13, 14일자 휴관 예정입니다. 여름 좀 쉬겠습니다. 상반기 너무 좀 힘들게 달려온 것 같아서 머리도 식힐 겸 좀 쉬겠습니다.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